네, 정치는 팀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발제는 오늘은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좋은 오늘부터 생각입니다. 나흘간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립니다. 선거제 개편 이제 난상 토론이 시작이 되는데, 그럼 난상 토론이면 말 그대로 이제 뭐 발언 신청한 의원이 100명이라면서요. 한 명 한 명의 의원이 자유롭게 자기 소신을 이제 밝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의원 정수를 줄이자. 그리고 또 그 지난주에 소선거구제 유지 관련 또 메시지도 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이러면 결국 이거 가이드라인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13일에 아마 양곡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거 재의결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농촌 출신 의원들이 소신껏 찬성을 할 수 있겠느냐. 아마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했는데 반기를 들고 찬성표를 과연 던질 수 있겠냐. 국민의힘 소속 농촌 출신 의원들이.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두 가지 사안에 관통하는 어떤 공통 문제가 있는데, 의원 개인의 양심에 따른 소신과 당론 내지 오더라고 표현하는 걸 약간 좀 문제가 있겠네요. 아무튼 당론이라고 하죠. 당론. 이거는 어떤 관계에 있는 건지를 한번 좀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김만권 박사님이 좀 먼저 좀 그 이야기를 좀 열어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제도, 우리나라가 지역구의 제도를 택하고 있고, 그리고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이제 유권자들이 자신의 대표를 올려 보내는 의원들이 거의 뭐 85%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역구 의원들 같은 우리나라 같은 구조에서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의원들의 소신을 좀 인정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더 민주적인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서양 같은 경우에는요, 뭐 정당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례대표제가 위주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그 비례대표제에서 기본적으로 정당이 명부 자체를 만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아예 정당 자체가 그 명부를 정해줄 때는 어떤 정당의 의견과 개인의 의견의 차이 같은 것들을 존중한다기보다는 정당의 이제 그 의견을 위주로 해서 짜기 때문에 개인들의 소신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것들 드러낼 기회도 사실은 별로 잘 없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시스템으로 볼 때 그들의 취지가 맞나라고 보면 이제 개인들의 소신을 드러내는 것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지역구 의원이 위주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당만 보고 투표한 것도 아니고, 투표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자질을 보고 투표하신 분들도 많았을 거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어떤 그 능력을 좀 존중해 주는 방향,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방향이 좀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정치학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연구들을 보면,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랑 좀 시스템이 좀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선거구제의 다수 의원들, 미국은 거의 100%가 사실 그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거기 연구들을 들여다보면 소신 투표와 교차 투표가 사실은 정당 간의 알력을 좀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컸었고, 과거에 지금 그게 사라지면서 오히려 정당 간의 대립이 더 심해지고 고착화 현상이 심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소신 투표 자체가 이제 의원들이 소신 투표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정당의 지도부의 긴장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견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이제 그 연구들도 다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고, 그리고 우리 정치 시스템을 고려해 볼 때 의원의 어떤 소수의 의견을 좀 존중해 주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자체도 우리 국회의원 하나하나를 뭐 헌법기관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을 조금 존중하는 방향이 맞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회의원이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라고 네. 하니까, 그러니까 의원 개개인의 소신을 좀 존중하는 어떤 정치 문화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 김문지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그 김기현 대표가 제기했다라는 30석 줄이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과연 진짜 소신인가라는 부분을 좀 문제 제기하고 싶고요. 왜요? 왜냐하면 굉장히 갑작스럽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의 정치 인생에서 꽤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고, 우리가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서도 보여줬던 여러 가지 비전과 자기 철학이 있는데,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란 차원에서도 과연 이게 정말 본인이 오래 고민했던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의
기대한 이야기인가라는 좀 의문점 때문에 아니 그리고 개인의 소신이라면 전원위원회 참석해서 100분의 1로 발언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소신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야기하는 건 살짝 의문이 드는 아니 바가 오히려 있고요. 거꾸로죠. 그러니까 예. 당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면 다른 의원 개개인의 소신을 그래서 억누르는 거 예, 아니냐 그 예. 얘기인 거죠. 네. 아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김기현 대표의 이제 일정 부분 소신으로 알려져 있다.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네. 했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물론 역으로 이제 다른 의원들의 소신을 이제 꺾을 수 있다는 지점에서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질문의 방향을 이렇게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것이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가지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양심의 적절성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당론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당론은 또한 국회의원들의 양심의 집합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냐. 이런 몇 가지 질문점에 오,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철학적인 예, 문제를. 예, 이야기를 해보면서 좀 예. 끌어가면 조금 더 이 당론과 소신의 관계, 우리 뭐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것이 더 민주적으로 좋은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지금 각 당에 당원 당규가 있죠. 그렇죠. 당원 당규 혹시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아 제가 안 그래도 이 주제를 어제 받아들고 우선은 그 주요 정당 두 정당 국민의힘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당규를 좀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예, 진짜 이거 읽으면서 아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당 다 이제 당헌 그러니까 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놓는 건 똑같은데요.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있습니다. 의무가 있다. 예.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당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무가 있는 것과 하지만 이제 이러한 의무를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르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징계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은 항상 쟁점이 되어 왔고 이제까지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심지어 그 김홍신 의원 2000년대 김홍신 의원부터 시작해서 그때가 가장 결정적으로 아마 DJ 정부 때 국회의원 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그 건강보험법 관련해가지고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DJ 정부를 반대하다 보니까 사보이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김홍신 의원이 참여연대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했던 것과 같은 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여튼 이제 그 징계와 관련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이제 당론과 관련해서 징계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이 훨씬 더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요. 징계와 관련해서는 당규에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징계를 사유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론이란 단어는 없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는 징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국민의힘에는 이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헌에는 양심에 따른 투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명기를 해놨고요. 그래서 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 투표할 자유를 가지고 그리고는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당론에 대해서 의원이 반대되는 투표를 했을 때는 의원총회의 의결로서 그에 대한 소명을 들을 수 있고 생명, 윤리, 종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당론을 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추가적인 부분이 좀 더 국민의힘이 디테일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세부적이네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과거에 1990년대, 2000년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히려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 좀 더 협조적이었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소신에 대해서 징계하는 부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이수인 전 의원이나 이미경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명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큰 파동이었죠 그때. 예, 이제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게다가 또 2020년대에 들어서는 2019년이죠 정확히는 금태섭 의원의 징계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이 더욱더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예. 이제 금태섭 의원 징계라고 하는 게 민주당에서 네 그렇죠. 그때 공수처건이었던가요? 네 그때 이제 기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줌으로써 이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이 크게 반발한 바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 명기되어 있는 국회법이라든지 헌법에 반하는 행위다라는 비판들이 그때 꽤 컸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좀 교통 정리가 돼야 되는 게 당론을 결정하는 단위는 의원총회잖아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한 다음에 입장을 정했을 때 이제 그게 당론이 되는 거고 이것과는 다르게 당 지도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것은 당론이 아니다.
일단 이건 분명히 일단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당론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권고적 당론과 그리고 강제적 당론이 그렇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 그러면 의원들이 의원총회장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거기서 물론 어떤 의원 개개인에게도 의견 차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당론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책임 정치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정당이 정당의 색깔과 노선을 가지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입법에 들어갔다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러면 정당의 책임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당론이라는 게 또 그러니까 불가피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또 나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화가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도대체 당론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것들이 정말 위에서 꼭 뭐 지도부가 내려 꽂는 걸 당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러면 당론이 만들어질 때 정말 의원들 간에 활발한 토론이 있었는가, 실제 그런 활발한 토론의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실제 거기에 당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발언의 기회가 충분히 있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승복할 여지들이 생겨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내가 내 의사를 말했고 그리고 그 자기가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어쨌든 그런 토론 없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당론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강제적으로 따르게 할 경우 그리고 그걸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경우에 생겨나는 이제 많은 효과들, 이제 부정적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 어떻게 보면 정당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조건 자체가 사실은 헌법 8조에 이제 이게 정당에 관한 관련에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그 당론을 정하는 과정의 민주성 같은 부분들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강제성으로 뭐 법적 차원에서 강제하는 뭐 그런 것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볼 때는 기본적으로 당론을 정할 때에는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 자체가 반대하는 당론에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당론에 따를 수 있는 근거를 준다. 당론에 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준다는 점에서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의 당론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이제 김기현 대표의 예를 들자면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라고 이제 김종배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에 당 대표가 있고 그리고 그 당 대표와 대통령의 커넥션은 뭐 이게 뭐 세상이 다 하는 일이니까 숨길 수 없는 거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게 당 대표의 의지인지 그리고 특히 평소 때 소신도 아닌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의심할 수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당론으로 받아들이고 민주적 과정으로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뭐 거기서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은 당론에 또 따라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그 당론 자체가 결정되는 의사 절차 과정,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정리하자면 그 자유롭고 충분한 그 토론 결과로서 당론이 결정이 됐다면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것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종적 투표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것들은 저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비례대표적인 의원이 있는데 비례대표는 당론에 반해서 의사를 내보이는 게 옳은가라고 한다면 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의문이 있고요. 그런데 지역구 대표라고 한다면 적어도 오로지 당의 의사만으로 당선된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투표할 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에 따른 투표 같은 것들을 뭐 저는 보장해야 된다. 잠깐만 그럼 이제 하나만 추가 질문을 더 드려보면 지역구 의원의 경우로 말씀하시면 여기서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대리인의 성격이 있고 대표자의 성격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양심에 따른 소신 투표라고 얘기했는데 자 지역구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입장을 정하는 것은 양심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또 제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점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심에 따른 투표라고 했을 때 그것을 도덕적 판단에 따른 투표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정치는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건 맞고요. 그리고 저 지역의 대표를 뽑을 때는 지역을 위해서 뽑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역의회가 따로 있고 국회의회로 가면 국회의원들은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당연한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지역의 이익과 지역의 관심사에 전혀 관심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을 뽑는
의 자체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지역구민의 의사를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 지역구민을 꼭 바라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지역구의 사람들이 뽑은 사람으로서 우리 지역구를 대리해서 국회에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라라고 그 역할을 맡겼던 거라고 대표의 역할을 맡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당내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당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만 하나로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이 꼭 일치하지 않는 지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있죠. 예.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는 의원들이 자신의 소신을 내세울 때 그러면 당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했을 때 국가의 이익을 보고 자기가 당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그런 교차 투표 같은 것들 그리고 소신 투표 같은 것들이 가능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소신입니다. 예. 김문재 기자. 맞아.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 소신에 따른 투표 혹은 양심에 따른 투표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으로서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당론과 소신이 왜 꼭 불화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상으로 충분히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의원총회 실질화가 이루어진다면 사실 그러한 불화를 우리가 많이 목격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만나본 국회의원들도 최근에 이제 의원총회가 실질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막론하고 문제 제기를 꽤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국민의힘이 이번에 전당대회 룰 개정을 100% 당원 100%로 바꾸면서 그때 의원총회 자체를 거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꽤 나온 바가 있고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이야기들이 반영되지 못했죠. 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당에서도 최근에 의원총회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의원총회 실질화가 얼마나 이제 실제적으로 그 내실화를 가지고 오는지의 이야기를 할 때 이상민 장관 탄핵안 이야기를 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의원총회를 굉장히 본회의 30분 전에 타이트하게 잡아서 사실상 대화를 나눌 수 없게, 그러니까 이렇게 쭉 지도부가 그 안을 설명을 하고 그 설명하고 발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형식적으로 찬반 토론 이야기를 듣고 당론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사실 제대로 된 당론의 어떤 승복감이라고 하든지 그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설득 혹은 지역구에 가서 설득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상민 탄핵안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그때도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 의견들이 꽤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토론을 거치면서 굉장히 난상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그 주말을 거쳐가지고는 이제 그 투표 행태의 변화들, 사람들의 내심의 변화가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민주당이 다 같이 이제 이상민 탄핵안을 가는 식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서 의원총회 실질화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의미 있게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의원들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이런 것만 듣더라도 어떤 의원들의 효능감 차원에서도 당론과 소신이 사실 부딪힐 때 가장 힘든 거는 의원 개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한 20분 정도 오늘 그러니까 우리 토크를 진행하면서 느낀 건 참 우리의 그 이 토크가 상당히 좀 그 고상하다. 우리 정치에 지금 필요한 요건이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치판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보면 우리의 토크가 상당히 고상하다. 이건 좋은 뜻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면 의원 개개인이 뚜렷하게 자기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그죠? 그다음에 당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한 어떤 토론을 거친 결과물이라는 걸 전제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측면이 많은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치 뉴스를 찾아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아마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의원 줄 세우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놓고 본다면 그렇게 놓고 본다면 소신과 당론이 충돌할 여지도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현실에서 작동하는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뭐 소신과 당론이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당론과 충돌하는 소신 의견이 한두 개 나오면 너무 도드라져 보이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그때마다 있고요. 파동이 일죠. 예, 파동이 그래서 일게 되는데요. 근데 뭐 저는 그러므로 그러니까 소신 투표가 없고 자기 소신을 국회의원이 정말 소신이라도 있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여지는 어디서 생기냐면 당내 토론 문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당내 토론 문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소신을 안 가지고 싶어도 토론 문화에 가서 한마디라도 하려고 소신을 가지게 되고 자기 입장을 정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과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된다고 한다면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인 어떤 사안에 대한 소신들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당내의 토론 문화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토론 문화의 활성이 의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논의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소신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의견과 그런 것들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이 더 강조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더 드리는 부분이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사실은 그 약간 균형을 잡기 위해서 저거 하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한다면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으로서 의원 개개인의 소신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굳이 정당이 왜 필요하냐는 얘기로까지도 사실 확대 발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그 만민 공동의식으로 의원 개개인의 어떤 집합소로서 국회가 운영이 되면 되지 굳이 정당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다시 뭔가 의원들이 모이고 갈라지고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여기에는 결국은 하나의 그러니까 나라를 운영하고 정치를 운영해 들어가는 그러니까 주체가 의원 개개인일 뿐만 아니라 정당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여기에 깔려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정당이 정당으로서 존립하게 만드는 정당의 입장 그리고 그 정당의 입장이라는 게 하나하나의 현안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녹아 있는 당론이라는 것들도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얘기를 하자면 이제 뭐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정당 정치를 이야기할 때 정당의 효능감 같은 정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9세기부터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계속 증명이 좀 되어 온 그런 분야 그런 게 있는데요. 그 안에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의견들이 수렴되는 방향들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의원이 300명이라고 한다면 수렴되는 입구가 300개가 되면 너무 다양화돼서 어떻게 보면 그 의견 자체를 모아낼 수 없는 이제 그런 방향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정당이 필요하지만 일정 정도의 득표를 하지 못한 정당에게 의석을 배정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결국은 들어오는 출입구를 제한함으로써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출입구를 줄 때 우리 정당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표방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표시하고 싶은 어떤 그 의사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과 그 정당이 표방하는 의사와 이익, 이데올로기에 맞춰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출구들 자체가 이제 거기에 마련되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의 입구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입구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정당은 하나의 사적 단체로서 기본적으로 정당은 하나의 사적 단체입니다. 이 사적 단체가 공적인 단체가 될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건,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정당끼리 경쟁 자체가 공적인 걸 만들고 그리고 정당이 어떤 공적인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짐으로써 공적인 어떤 그런 그걸 획득하게 되거든요, 성격을.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당의 책임성을 강조할 때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해 더 나가서 정당의 책임성이 우리 헌법 자체에는 정당이 뭘 한다라가 아니라 민주적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달고 있잖아요. 그걸 안 하면 해산도 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조항을 달고 있는 이유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제 우리의 토론이 좀 이제 고상하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부터 좀 먼저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제 과거에 이제 선거 전 힐러리가 했을 때 이제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when they go low, we go high라고 해서 그쪽은 좀 저열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품위를 지키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그때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유명한 명언이었죠. 예, 그렇죠. 오늘 우리의 토론을 그렇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이제 답답하고 좀 바닥을 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면서 우리의 길을 정하고 마음을 정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교과서적이지만 실제로 지향해야 될 바이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교과서로 정답이 저는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해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소신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의미 있고 헌법기관으로서의 그 양심을 자유를 지켜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은 늘 옳은 것인가라는 질문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문제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의원총회라는 자리를 통해 가지고 그 적절성이 논의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 의원, 특히 이제 아주 포퓰리스트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가끔 이제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수 100명으로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실제적으로 만나보면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데 그 소신은 우리가 과연 존중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이라는 물음표가 계속 남잖아요. 혹은 아주 반정치적이거나 아주 선동적이거나 혐오를 부추기는 방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소신을 과연 존중해야 되는가라는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적절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그 양심과 소신에 대해서 그 이야기들도 충분히 같이 나누긴 해야 된다는 생각은 되게 듭니다.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신 게 소신이라고 하는 개념에 어울리는 단어는 사실은 진정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어떤 목소리의 어떤 솔직해지는 모습, 그리고 그걸 밖으로 표출하는 게 소신이라고 놓고 본다면, 근데 진정성이면 모든 거 다 되느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진정성이 그래서 공익과 맞아 들어가야죠. 그 진정성이 아니라 오히려 정확성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문지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소신이라고 하는 게 그럼 모든 걸 정당화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네, 그 당장 예를 들어보면 한일 정상회담에 있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이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소신을 위해서 이렇게 과거사를 정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비판이 아주 쏟아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게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저 또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의 소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는 건 남아있는 이슈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게 좀 약간 단순 무식한 논리일 수 있는데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피력하고 그 소신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는 나는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공개적 원표행위로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무기명 투표를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뭐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개 투표, 뭐 기명 투표, 그리고 누가 뭐 어디에 투표했다라는 걸 밝히는 그런 투표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어떤 아주 사회적으로 민감한 투표나 어떤 민감한 결정을 할 때는 때로는 비밀 투표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어느 판사가 어디에 지지를 했다, 그리고 자기의 소수 의견을 씀으로써 다 그런 것들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아주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판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들여다볼 때 어떤 사회적으로 민감하거나 뭐 어떤 변화를 추진하거나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제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것들이 어떤 판단과 제도가 역할을 해야 될 때 우리가 그 제도와 어떤 판단, 그러니까 제도적 판단 역할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 국회의원이나 뭐 어떤 그런 쪽에서 특히 사법부나 이런 것들 판단을 할 때 때로는 누가 어떤 판단을 했다라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굳이 알릴 필요가 없는 사안들도 있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근데 듭니다. 역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무기명 투표는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인사와 관련된 투표. 그다음에 또 하나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결이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 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뭐가 되냐면 국론이 완전히 정말로 분열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국회의 결정과 행정수반이 대통령의 결정이 다르다는 뜻이 되니까 말 그대로 국론 분열의 거의 끝판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국론 분열을 끌고 왔던 사안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오히려 그게 아니라 의원 개개인이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으로서 정확히 의사표시를 하고 그 엄중함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건 제가 봤을 때 우리의 역사적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역사적 과정에서 보면 대통령이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군사 독재의 어떤 전통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제대로 대통령에 반하는 의견을 표시했을 때, 거부권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자기 의견을 표시했는데 거기에 반하는 거죠. 표시했을 때 따라올 수 있는 불이익 같은 것들이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고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설계자들이 그런 의도였을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 역사적인 과정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정치 문화에 대통령의 의사에 반하는 투표를 하고 그걸 표시했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어떤 그럴 수 없는 구조였다고 한다면 굳이 그걸 무기명 투표로 삼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그래서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시절이 아니어야 하는데요. 이번 양국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골 지역,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관련 지역이 농촌 있는 지역. 계신 의원들, 특히 국민의힘 안에서는 굉장히 고민과 갈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그분들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 공천권을 쥐고 있잖아요. 사실 지역구 쪽에서 공천권을 쥐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내가 지역구에서 얼마나 잘해왔는가 상관없이 정당이 뭐 나가는 것 자체를 컷오프 시킬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뭐 기본적으로 공천권을 쥐고 있어서 거기서 눈치 보는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미국이 우리랑 다른 거는 뭐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정당은 공천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부분이 얘기했던 있는 것 같아요. 교차 투표나 소신 투표가 가는 예. 것도 거기서 비롯되는 예, 거예요. 사실은 공천권의 존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천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김기현 대표가 이번에 말했던 것 중에 제가 이제 뭐 방송 시간 전에 꼭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뭐냐면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말은 알게 모르게 거기에 대한 정치 혐오. 그래서 의회가 필요 없다라는 식의 논리가 사실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한 정당의 대표로서 그 말을 한다라는 건 저는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혐오스러운 일을 자기는 왜 하고 있느냐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국회의원의 정수를 줄이자는 말에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국회 그거 돈 잡아먹는 함하고 필요 없는 세수만 낭비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정부 조직에서 소위 말해 국회가 쓰는 예산은 0.15%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보면 가장 효율적인 조직 중에 하나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실제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들으면 누구라도 믿기 어렵겠지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회 예산 규모가 큰 차이가 안 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인식은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기준에 비하면 OECD 기준으로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기준 의원 수는 493명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300명입니다. 우리가 훨씬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몇십 명을 줄이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건 이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판단일 뿐만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판단도 아니고 규범적으로도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입법 기능 말고 이제 정부의 씀씀이를 감사하는 기능이 그렇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이런 비율을 들더라고요. 지금 올해 예산 600조가 넘잖아요. 의원 그 300명을 하면 의원 1인이 그러니까 정부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를 감시해야 되는 규모가 기본이 20조다. 그렇죠. 그러면 의원 개인이 20조를 어떻게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커버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얘기냐. 이런 식으로 또 반문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설득력 있는 얘기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국가기관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은 어느 국가기관을 감사할 것인가도 되게 이슈가 되는데요. 근데 그걸 국회의원 수가 충분할 때 그걸 감사하고 우리가 예산이 낭비되는 걸 사실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국회가 아주 효율적인 조직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야를 막론하고 그 의원의 소신 투표와 당론, 소신과 당론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때 말 다르고 지금 말 다른 것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이슈가 뭐냐에 따라서 그 이슈가 우리 당에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게 참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버리면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풀어봤던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정치는 팀킴 역대 회차 중에서 가장 철학적 토론이었나요? 어떻게 두 분도 동의하십니까? 네, 각 필요한 내용이죠. 그럼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죠, 네, 네. 사실은. 예. 사실 이런 기본도 없이 우리가 뭐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철학 없는 정치인 거죠. 예. 그렇죠. 이제 저는 정치를 분석해 드는데 공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뺄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뺄 수가 없는 게 정치라고 하는 게 여론 따라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론을 어떻게 읽고 그것을 정치 기술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를 공학으로 본다면 공학적 접근이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그 바탕에는 철학적 바탕이 깔려 있어야 된다.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아무튼 이런 오늘 고상한 이야기가 의원 개개인에게 좀 하나의 어떤 좀 그 경종을 울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